손자병법. 제1장 시계편. 전쟁은 나라의 지극히 큰일이다. 시계편은 손자병법 13편에 대한 총론이다. 전쟁에 대응하는 5가지의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다시 7가지 비교 기준을 제시한다. 생존 경쟁은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삶의 한가운데에서 삶과 함께 유동하며 부딪히고 있다. 적합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적자는 살고 번영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만 살아남은 자들이다. 전쟁은 나라의 지극히 큰일이다. 손자가 말했다. 전쟁은 나라의 지극히 큰일이다.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고 나라가 존속하고 망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은 나라의 지극히 큰일이라고 손자는 병법 첫머리에서부터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며 전쟁은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말로 모든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있어 왔던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한 개인의 야망에 의한 만인의 전쟁은 수시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모든 죄악, 방화, 약탈, 폭행, 살인 등이 정정당당하게 자행되어 왔다. 헤르만 헤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운명이 시작된 이래 전쟁은 언제나 있었다. 전쟁이 이 세상에서 조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가 순간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착각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괴테적인 정신에 철저하지 않는 한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 자체가 전쟁인지도 모른다. 적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존이란 오로지 승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굳어버릴 수도 있다. 위고가 말했다. 살고 있는 자란 싸우고 있는 자다. 마음과 운명이 굳은 운명에 차 있는 자이며 높은 운명의 험한 봉우리를 기어오르는 자다. 상황 파악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다음 5가지 일로 기준을 삼고 7가지 계책을 비교하여 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손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는 방법으로 5가지 일과 7가지 계책을 내세웠다. 5가지 일을 기준으로 적과 아군의 군사력, 나라, 형편 등을 비교해 본 다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말이다. 그만큼 전쟁에는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카미는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대해 비망록에 이렇게 적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절망을 가지고, 무엇 하나 강요하는 것이라고는 없어도 고립되지 않으려고 출정하는 사람들의 자기애를 가지고, 직장이 없어서 참전하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많은 고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첫째로 고통 속에서의 연대의식, 둘째로 표현되고 싶지 않은 모멸감, 마지막으로 증오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비열하게 이용되고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이끌려간다. 확실한 전략이 승부의 지름길이다. 첫째는 도요, 둘째는 하늘이요, 셋째는 땅이요, 넷째는 장수요, 5째는 법이다. 사수가 쏜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죽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에 의해 고안된 책략은 태내에 있는 아기까지도 죽일 수 있다. 카우틸리아의 실리론에 나온 말이다. 그만큼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로 확실한 전략은 바로 승부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수의 화살은 목표물을 빗나갈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책략은 태안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말은 얼마나 진지하며 확신에 찬 표현인가. 손자는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다음 5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도의이다. 이는 대의 명분을 말하는 것으로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으로는 군사들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 군사들을 통솔하기가 어려워지면 자연히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된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도의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하늘이다.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기상, 즉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날씨의 변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땅으로 지리적 조건을 말한다. 지형은 전쟁의 양상을 어렵게도 하고 쉽게도 한다. 지형 지물의 이로움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하다. 넷째는 군을 지휘할 총지휘자와 또 총지휘자를 보조할 수 있는 참모를 말한다. 용감한 장수 밑에 용감한 군사가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싸우는가에 달려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법이다. 규칙, 즉 질서를 가리킨다. 국가의 법과 질서가 있듯이 사회에도 군에도 기업에도 각각 나름대로 법과 질서는 있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자기 편을 취할 때 반드시 먼저 살펴야 할 5가지 일이다. 도, 하늘, 땅, 장수, 법이야말로 손자병법의 머리말이며 법론이기도 하다. 뚜렷한 명분은 모든 고난을 앞지른다. 도는 백성으로 하여금 위와 더불어 뜻을 같이하여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살 수도 있어 모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책임, 명예, 조국. 신성한 이 세 단어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것은 용기가 사그라질 때 용기를 돋우어주며 믿음이 무너지려 할 때 다시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다시 희망을 안겨주는 우리의 집결지다. 메가더 장군이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말한 축사의 한 대목이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대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손자는 적과 우리를 비교함에 있어 이처럼 도덕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이는 기업에서 상도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공공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의 명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의 변화를 적극 이용하라. 하늘이란 흐리고 개고 춥고 더운 사시의 철을 제어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날씨의 변화를 일컫는다. 날씨야말로 인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마크 트웨인이 어느 봄날 날씨가 하루에 몇 번이나 변하는가를 헤아려 보니 무려 136번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도 변화무쌍한 날씨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쟁에서 실패한 사례는 많다. 나폴레옹도 러시아 정벌에서 러시아군에게 패퇴한 것이 아니라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추위에 패배한 것이었고 2차 대전 때 독일군도 소련에 진격하여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서 강추위에 지쳐 패배하고 말았다. 홉스는 이렇게 말한다. 궂은 날씨의 본성이 한두 번 내리는 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잇따라 비가 오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전쟁의 본성도 실제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에 대한 보증 없는 기간 동안 줄곧 거기에 기울어진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 밖의 기간은 모두 평화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하늘의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뿐 아니라 높은 의미의 신성까지도 포함시켰는지도 모른다. 지형을 다룰 줄 알아야 승리한다. 땅이란 멀고 가까운 것과 험하고 평탄한 것과 넓고 좁은 것과 물러날 곳이 없는 사지인가 아니면 활로가 있는 유리한 곳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땅이란 멀 수도 가까울 수도 있다. 또한 험할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다.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사지가 되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땅의 생긴 모양과 형편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형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임진왜란 때 험준하게 짝이 없는 요새인 문경세제를 버리고 사지나 다름없는 충주에 판금대로 스스로 물러나 배수진을 쳤던 신립장군의 패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나라의 무장 한신이 조나라 군사와 싸울 때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크게 이겼는데 이 무모한 포지는 나중에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을 남겼다. 후에 한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뒤에 강이 흐르면 살아나갈 길이 없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조나라를 격파할 수 있었다. 방위선이나 공격 방법은 언제나 지형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을 무시한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지휘관의 5가지 기본 요건. 장수란 지혜, 신의, 어짐,
용기, 그리고 위험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병사란 아무리 고역이라도 상관이 같이 겪어주면 잘 참으며 명령이나 순종한다는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군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장군도 병사들과 같은 거친 식사를 하며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며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하며 똑같은 고생을 하는 것이다. 병사들이 존경하는 것은 영광과 전리품을 나눠주는 장군이 아니라 고생과 위험을 같이 하는 장군이다. 자기들의 해이한 행동을 방임하는 장군이 아니라 같이 수고하기를 서슴지 않는 장군이다. 지휘관의 덕목이란 어디서나 통한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장수가 될 순 없다. 장수는 지혜롭고 신의가 있어야 하며 어질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아랫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필립 시드니는 이렇게 말했다. 용장은 뿌리와 같다. 거기서부터 가지가 되어 용감한 군사가 나온다. 흔들림 없는 조직을 만들어라. 법이란 군대의 편제와 군의 직제와 군비 보급이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다. 제갈량은 장수 마속을 무척 아꼈다. 하지만 그가 군령을 어겨 싸움에서 패하자 눈물을 흘리며 차명에 처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큰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도 과감히 버리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사회 또는 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결합하여 유기적인 작용을 하는 통일체가 되는 일 또는 그 구성 방법을 일컬어 조직이라 한다. 어떤 형태이든 조직은 일사불란의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이 규율이며 질서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의 경영에서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됨으로써 경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업무가 적합하게 조직화됨으로써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영자가 온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는 조직체의 정신에 달려있다.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에게 자극을 주고 그에게 분발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체의 정신이다. 조직을 더욱 강화하라. 흔들림 없는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피하 간의 비교 분석을 명확히 하라. 이 5가지 일을 장수라면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아는 자는 이기고 모르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계책으로서 상대와 나를 비교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지휘자의 5가지 기본 요건인 도, 천, 지, 장, 법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대강만 알고 있는지의 차이는 엄청나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 이런 말이 있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할 수 없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는 있다. 지혜의 몸을 의탁할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해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혜를 말해주거나 가르쳐줄 수는 없다. 알면서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못 된다. 특히 전쟁은 더 그렇다. 지식과 행동을 합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적과 아군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전략을 세울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길 만한 승산이 서지 않는다면 전쟁을 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지혜인 것이다. 자신의 기준점을 세워라. 군주는 어느 쪽이 올바른 도를 지니고 있는가? 장수는 어느 쪽이 더 유능한가? 하늘과 땅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군사들은 어느 쪽이 강한가? 병사는 어느 쪽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상과 벌은 어느 쪽이 분명한가? 나는 이것으로써 승부를 안다. 7가지 계책, 즉 7계는 앞에서 말한 5가지 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7가지 항목으로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도 있다. 도의적인 군주는 떳떳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능한 장수를 거느리고 있을 것이며 아울러 천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법령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강한 군대와 잘 훈련된 병사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신상필벌에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억측해서는 안 된다. 추측과 예측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오사칠계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 경우가 패퇴의 시작이다. 오사칠계를 일상화하라.
그대는 보다 확실해진 자신 앞에서 세상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승리한다. 장수가 나의 계책을 듣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여 나는 머물 것이고 장수가 나의 계책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손자병법은 손무가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 왕 함녀에게 올린 것으로 그는 아주 당당하게 나의 계책을 듣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여 나는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라고 장담한다. 함녀는 이를 받아들였고 손무는 오나라에 머물면서 크게 공을 세운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든 연애든 결말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형세는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운 계책이 유리하고 장수가 이를 잘 따르면 곧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어 이로써 그 밖의 것을 도울 것이다. 형세란 유리한 것을 근거로 하여 권변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신 있는 행동은 일종의 자력과 같다 라고 에머슨이 말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일이야말로 틀림없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임기응변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자력 이상의 힘이 된다. 임기응변이란 그때그때 일의 기틀에 따라 알맞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용병술에도 깊이 통용될 수 있다. 어느 날 순우곤이 맹자에게 물었다. 남녀 간에는 손과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까? 그렇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그럼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형수를 끌어내기 위해 손을 쓰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지지 않는 자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남녀 간의 물건을 손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이지만 물에 빠진 형수를 손으로 건지는 것은 권도입니다. 권이란 저울의 추를 말한다. 권변은 임기응변, 다시 말해 융통성이란 뜻이다. 저울의 눈금은 결코 금과 납을 차별하지 않는다. 전쟁이란 속임수다. 전쟁이란 속임수이다.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할 것이면서도 사용치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한다. 가까운 것인데도 먼 것처럼 보이고 먼 것인데도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전쟁이란 확실히 공개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전쟁만큼 은밀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전략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공격과 후퇴로 이어지는 일체 행위가 그렇다. 그래서 전쟁이란 속임수라는 말을 자주 한다. 노자는 정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계로 전쟁을 운용한다라고 했고 순자도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와 이이며 써야 할 책략은 임기응변과 속임수라고 했다. 송양지인이란 말이 있다. 송나라 양공은 대장군 자어의 만류를 뿌리치고 초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다. 홍이란 강가에서 두 나라 군사가 맞붙게 되었는데 송나라 군사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보니 초나라 군사들은 아직도 강을 다 건너지 못한 상태였다. 자어는 이때다 싶어 초나라 군사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양공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출전하려는 그를 만류했다. 초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와 미처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을 때 자어가 다시 공격을 주청했지만 양공은 또다시 공격하기를 만류했다. 초나라 군사들이 전열을 다 가다듬고 나서야 송나라 군사들은 공격을 감행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양공은 넓적다리를 다쳤으며 많은 군사들이 전사했다. 양공이 말했다. 군자는 다친 사람을 거듭 다치게 하지 않으며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을 사로잡지 않는다. 옛날 싸움에선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비록 망한 은나라 후손이지만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적을 공격하진 않는다. 그러자 자어가 반박했다. 주군은 전쟁을 모르십니다. 군대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야 하며 북과 징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은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고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적을 공격하는 것은 사기를 왕성히 하여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도 승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적을 이롭게 하여 유인하고 어지럽게 하여 공격한다. 적이 내실하면 대비를 잘하고 강하면 피한다. 방휼지세라는 말이 있다.
도요새가 조개를 먹기 위해 부리를 조개 속에 넣었다가 방합이 물고 놓지 않는 사이에 둘 다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다. 잠자는 토끼를 잡아먹으려던 사자가 때마침 지나가는 사슴을 보았다. 사자는 사슴을 쫓기 위해 토끼 곁을 떠났고 사자와 사슴의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깬 토끼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다. 한참을 쫓아가던 사자는 마침내 사슴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토끼를 잡기 위해 되돌아갔으나 토끼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허탈해진 사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더 좋은 것을 챙기겠다고 손안에 든 것마저 버렸으니 이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사람들은 때로 이솝 우화 속 사자와 같다. 잡을 수 있는 이익에 만족하기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상황에 혹하기 마련이다. 그러고는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까지 놓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곤 한다. 자신을 낮추어 적을 교만하게 하라. 성나게 하여 적을 그르치게 하고 자신을 낮추어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 적을 편안하게 하면 수고롭게 하고 친하면 이간시킨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희로애락의 격렬함은 그 감정과 함께 실행력까지도 멸망시킨다. 기쁨에 빠지는 자는 슬픔에 빠지는 것도 버릇이니 까딱하면 슬픔이 기뻐하고 기쁨이 슬퍼한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같은 감정은 그 격렬함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 감정의 정점에서는 어떤 완전한 질서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어느 날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던 나귀는 이리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귀는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이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나귀는 가시를 밟았다고 대답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면 가시가 목에 걸릴 것이라고 염려하는 척했다. 이리는 나귀의 발굽을 살폈고 순간 나귀는 이리를 걷어차 이빨을 부러뜨렸다. 자신을 낮추어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라.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것을 공격하라. 무방비한 것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았던 것을 공격한다. 최초의 일격으로 전투의 절반이 끝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무방비한 것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았던 것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무방비 상태인 적을 공격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차 대전 초기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거의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요새 때문에 공격당한다는 말이 있다. 요새를 쌓지 않고 버려두면 적이 그곳을 전략상 요충지로 여길 만한 근거가 없다. 즉 요새를 쌓아 올리는 것은 적의 공격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공격할 목표에 혼란을 주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거나 전투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를 포착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와 장소를 공격의 핵으로 삼아야 한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이야말로 최초의 일격으로 전반의 전투를 끝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유태인의 다음 속담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상대방을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빨을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비밀이야말로 병법의 핵심이다. 이 모든 것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만 먼저 이것들이 적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은 궤도, 즉 속임수의 전법으로 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략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비밀에 붙여야 한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적에게 누설된다면 그것은 이미 궤도 작전에서 벗어난 셈이다. 비밀이야말로 병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내가 들은 비밀의 무덤으로 삼고 있소. 아무리 현자일지라도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출구입이라는 말이 있다. 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와 듣는 자의 귀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당사자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비밀이 될 수 있음을 이루는 말이다. 비밀은 간직하기 어렵기에 사방을 내다볼 수 있는 들판일지라도 흙이 조금이라도 쌓인 곳이 있으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위료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땅 속에 비장된 것과 같고 하늘 위 구름 속에 감싸인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싸우기 전에 승리하라. 싸우기도 전에 묘산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은 전략이 훌륭한 덕분이다. 아직 싸우기도 전에 묘산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전략이 치졸했던 탓이다.
전략이 훌륭하면 승리하고 지졸하면 승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한 경우이랴. 나는 이것으로 보아 승부를 예견한다. 옛날 왕들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다. 반드시 종묘에 제사를 지내며 조상들에게 전쟁에 관하여 고하고 조상의 영전에서 큰 거북 껍질을 불로 지져 점을 쳤다. 점괘가 좋게 나오면 날씨와 계절을 참작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앞서 왕은 반드시 대신 또는 장수들을 종묘에 모아놓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묘산이다. 이 묘산의식은 왕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손자는 싸우기도 전에 묘산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을 요구한다. 즉 승산 있는 전쟁을 계획하라는 것이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첫째 조건은 전투를 피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투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엔 승리를 얻는 것이다.